구와 줄거리. 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난 미시킨 공작은 레베제프 집을 찾아 그로부터 나스타샤가 또 결혼을 앞두고 로고진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파블로프스크에 있는 레베제프의 별장을 빌리기로 한 미시킨 공작은 망설임 끝에 로고진을 찾아간다. 로고진은 나스타샤가 얼마나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지를 호소하고 또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을 만큼 자신을 얕잡아보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녀는 로고진에게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불과 일주일도 못 되어 달아나 버린 것이다. 내가 이곳에 뒤쫓아오니까 그 여자는 이렇게 짓거려대는 거야. 난 당신이 아주 싫은 건 아니에요. 다만 내 마음이 당신한테 쏠릴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아직 난 완전히 자유의 몸이니까요. 당신이 정말로 날 원한다면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이야. 현재 나와 그 여자는 이런 상태에 있어. 여보게, 니콜라예비치, 자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자네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지? 공작은 침통한 눈길로 로고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되물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로고진은 버럭 고함을 질렀다. 그는 또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절망적인 비애에 목이 맨 듯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다. 공작은 돌아가려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여튼 나는 자네 일에 방해를 할 생각은 추워도 없네. 자기 가슴 속에 간직한 그 어떤 깊은 생각에 대답하듯 그는 나직이 말했다. 자네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로고진은 갑자기 활기를 띠면서 두 눈을 무섭도록 번쩍였다. 왜 자네는 그렇게 나에게 양보만 하려고 애쓰지? 이해할 수가 없네. 설마 그 여자가 싫어진 건 아니겠지. 전에는 그 여자 때문에 그처럼 시름에 빠졌고 이번엔 또 무엇 때문에 미친 듯이 여길 달려왔나. 소위 그 연민이라는 것 때문인가.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은 혐오에 찬 냉소로 일그러졌다. 그럼 자네는 내가 자네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나? 공작이 물었다. 아니, 나는 자네를 믿지. 그래도 도대체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자네의 연민이라는 것이 나의 연정보다는 더욱 강하다는 것뿐이야. 금방이라도 밖으로 넘쳐 흐를 듯한 그 어떤 혐오감이 그의 얼굴에 이글이글 불타올랐다. 무슨 소린가, 그게. 그러면 자네의 연정은 증오감과 조금도 구별할 수 없는 감정이로구먼 그래. 공작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만일 그 연정마저 사라져버린다면 그때는 더욱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구먼.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럼 내가 칼부림이라도 할 것 같단 말인가. 공작은 흠칫 몸을 떨었다. 자네는 현재의 그 연정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뇌 때문에 반드시 그 여자를 증오하게 될 걸세. 게다가 그 여자가 그런 일이 있은 후 자네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어제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가슴이 아팠어. 사실 그 여자는 결혼을 앞에 두고 2번씩이나 자네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느냔 말이야. 이건 아무래도 어떤 예감 같은 것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그 여자가 자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자네의 돈이 탐나서. 그렇지야 않겠지. 돈이라면 자네도 이미 쓸 만큼 썼잖았냔 말이야. 그러면 단지 남편이 필요했을까? 그렇다면 남편 될 사람은 자네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 아닌가. 어느 사내한테 시집을 가도 아마 자네보다는 나을 걸세. 왜냐하면 자네는 그 여자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 테니까. 그 여자도 이미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야. 그래, 자네는 그처럼 열렬히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지. 그건 사실이겠지. 세상에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찾고 있는 변태적인 여자도 있다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작은 하던 말을 끊고 생각에 잠겼다. 자네 또 우리 아버지의 초상화를 보고 웃고 있군. 하고 로고진이 물었다. 그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공작의 표정 변화를 그 근육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를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다. 웃다니 나는 다만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이야. 만일 그 여자와의 사랑만 없었더라면 자넨 틀림없이 저 아버지와 똑같은 인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것도 아주 가까운 장래에 말이야. 말이 없고 현숙한 아내와 단둘이서 이 집에 말없이 들어앉아 간혹 무뚝뚝한 말을 한두 마디 던질 뿐 아무도 신용하지 않고 또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고 시무룩한 얼굴을 한 채 잠자코 돈만 벌어들이고 있었을 테지. 그리고 이따금 오랜 옛날 책 같은 거나 읽고 경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든가 두 개의 손가락으로 송호를 긋는데 흥미를 느끼든가 하면서 말이야. 물론 이것은 꽤 나이를 먹은 후의 일이긴 하겠지만 어서 마음껏 짓거리게. 그런데 그 여자도 요전에 저 그림을 보더니 자네와 똑같은 말을 하더군. 아무튼 이상하단 말이야. 자네와 그 여자는 언제나 똑같은. 그렇다면 그 여자가 자네 집에 온 일이 있었단 말이지. 공작은 호기심에 차서 이렇게 물었다. 있지. 저 초상화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우리 아버지에 관해 여러 가지로 묻더군. 그러더니 나중에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도 당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은 정열이 강한 사람이니까 만일 당신에게 분별이라는 게 없었더라면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당신에겐 분별이라는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이야. 자넨 고지 듣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이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야. 나도 그녀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그러고는 또 덧붙였지. 당신도 한시바삐 지금 같은 어린애 장난은 집어치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무식꾼이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아버지처럼 스코페츠파 신자들과 더불어 이 집에 들어앉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스코페츠파로 개종하겠죠. 그렇지만 돈에는 미치다시피 집착해서 200만, 아니 1000만쯤 모아가지고 끝내는 그 돈자루 위에 올라앉아서 굶어 죽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무슨 일에나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니까요. 이건 그 여자의 말을 그대로 옮긴 거야. 그전에는 나한테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지. 언제나 허튼 소리만 늘어놓든가 나를 놀리기만 했었으니까. 물론 그때도 처음엔 깔깔 웃으면서 말하더니 나중에는 굉장히 심각한 얼굴이 되더군. 그 다음에 이 집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왜 그런지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은 눈치였어. 그래서 나는 이 집을 아주 뜯어고치든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혼식 전까지 다른 집을 사겠다고 하니까 천만에요. 하나도 뜯어고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살기로 해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면 당신의 어머니 곁에 있고 싶으니까요. 라는 대답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어머니한테 데리고 갔지. 마치 친어머니에게 하듯 그녀의 태도는 친절하더군. 어머니는 벌써 2년 전부터 병 때문에 정신이 희미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그야말로 어린애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어. 일어서지도 못하고 꼼짝 앉아 있어서 그저 사람만 보면 누구한테나 꾸벅꾸벅 절을 해대는 거야.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아도 아마 사흘쯤은 그냥 모르고 지낼 거야. 내가 어머니의 오른손을 잡고 어머니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은 제 아내가 될 여자예요. 하고 말했지. 그러자 그 여자는 다정하게 어머니 손에 키스를 하더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당신의 어머니는 슬픈 일을 너무나 많이 겪은 모양이더군요.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책을 발견하고는 어찌된 일이에요. 러시아 역사를 다 읽기 시작하고 라고 말하면서 적잖이 놀라는 눈치야. 하기는 모스크바에 있을 때 언젠가 나를 보고 뭐든지 좀 읽어서 하다못해 솔로비요프의 러시아 역사 같은 것이라도 읽어서 교양을 지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당신은 너무나 아는 게 없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러고 나서 좋아요. 많이 읽도록 하세요. 어때요? 내가 당신한테 처음에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은지 목록 같은 것을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했어. 그 여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어리둥절했을 지경이야. 어쨌든 나는 그때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얘길세, 파르펜. 하고 공작은 진심으로 말했다. 참으로 좋은 일이야. 어쩌면 하느님께서도 자네와 그 여자를 원만히 결합시켜 줄 걸세. 아니, 그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 로고지는 열띤 목소리로 외쳤다. 여보게, 파르펜. 자네가 만일 그토록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자에게 존경을 받도록 노력할 생각은 없나? 그럴 생각이라면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자는가? 아까도 자네에게 이야기했지만 어째서 그 여자가 자네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는지 나로서는 매우 흥미있는 문제야. 물론 나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충분한 이지적인 이유가 있을 걸세. 이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 그 여자는 자네의 애정을 확인하고 있을 뿐더러 자네한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야. 나는 꼭 그렇게 믿네. 지금 자네가 한 말이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어. 그 여자가 지금까지 자네를 대해왔던 태도나 언동과는 전혀 달리 자네를 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자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냔 말이야. 자네는 의심이 많고 질투심이 강해서 언제나 좋지 않은 면만을 보고 그것을 과장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 그 여자는 자네에 대해 자네가 말한 것만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그렇지 않고 그녀가 자네와 결혼한다는 것은 일부러 물속에 뛰어들든가 작두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고의적으로 물속에 뛰어들든가 작두 밑으로 목을 들이미는 사람이 있을까? 로고지는 씁쓸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 열띤 공작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신념은 이제 움직여지지 않을 만큼 굳어져 버린 것 같았다. 무엇 때문에 자네는 그렇게 기분 나쁜 눈초리로 날 노려보나, 파르펜. 공작은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은 심정으로 불쑥 물었다. 물속이나 작두 밑이라고. 로고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 여자가 내게 오겠다는 건 내 뒤에 작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공작, 자네는 아직도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단 말인가?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하긴 정말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는지도 모르겠군 그래. 자넨 사람들로부터 그것이란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그 여자는 다른 사내한테 반해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내가 그 여자한테 반한 것만큼이나 지금 그 여자는 다른 사내한테 빠져 있어. 다른 사내가 누군지 아나. 바로 자네야. 어때? 이래도 못 알아듣겠나? 나라고. 물론이지. 그 여자는 생일 파티가 있던 바로 그날 밤부터 자네한테 빠져버린 거야. 그러나 그 여자는 자네와 결혼한다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얼굴에 똥칠을 하여 자네의 일생을 망쳐놓을 게 뻔하니까. 내가 이런 여자라는 걸 세상이 다 알지 않아요. 라는 말을 지금도 그 여자는 입버릇처럼 하고 있어. 이건 모두 그 여자 자신이 나한테 맞대놓고 한 말이야. 다시 말하면 자네 얼굴에 똥칠을 해서 일생을 망쳐놓을 수는 없지만 나 같은 건 괜찮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 여자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나? 그렇다면 왜 그 여자는 그때 자네를 버리고 내게로 도망쳐 왔다가 그리고 다시 나한테서 자네에게서 빠져나와 다시 내게로 돌아왔냔 말이지. 그 여자가 변덕쟁이란 걸 자넨 몰랐어. 게다가 그 여자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나한테 제 입으로 나는 자살하는 셈 치고 당신과 결혼하는 거예요. 빨리 식을 올립시다. 하고 소리치며 자기 쪽에서 서둘러 날짜를 정하는가 하면 그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번엔 또 갑자기 겁이 나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생각이 떠올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울다가는 웃고 웃다가는 울고 또 미친 여자처럼 날뛰며 야단법석이란 말이야. 그 여자가 자네한테서 도망쳐 나온 것도 별로 이상한 게 아니잖아. 그때 그 여자가 자네한테서 도망쳐 나온 것은 자기가 얼마나 진심으로 자네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갑자기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더 이상 자네 곁에 붙어 있을 수 없었던 거지. 자네는 아까 모스크바에서 내가 그 여자를 찾아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 여자가 제 발로 나한테 기어와서는 결혼식 날짜를 정해요. 난 지금 당장이라도 좋아요. 샴페인을 내오세요. 집시 여자들한테 놀러가요. 하고 수선을 피우더라니까. 사실 나라는 사내가 없었던들 그 여자는 옛날에 물에 빠져 죽어버렸을 거야. 죽어버렸고 말고. 아직도 물속에 몸을 던져버리지 않은 것은 아마 내가 물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겠지.
나와 결혼하겠다는 것도 말하자면 일종의 보복이지. 정말로 나한테 시집을 온다면 그건 틀림없는 보복이야. 자네는 무슨 그런 말을. 공작은 부르짖었으나 말끝을 제대로 맺지 못했다. 그는 공포에 가득 찬 눈으로 로고진을 바라보았다. 왜 말끝을 못 맺나? 로고진은 희죽 웃으며 말했다. 내가 대신 말해줄까? 아마 자네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 정말 그 여자를 저 녀석과 결혼을 못하게 해야겠다. 어떻게 그 여자를 저런 녀석한테 보낼 수 있을까? 어때? 내 말이 틀려?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뻔하단 말이야. 파르펜, 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야. 그런 건 생각해 본 일도 없어. 그야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온 건 아니겠지. 아마 생각해 본 일조차 없을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린 걸 어떡하지? 하하하. 이제 그 얘긴 그만두세. 그런데 자넨 왜 그렇게 놀라나? 설마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건 아니겠지. 난 정말 알 수가 없는 걸. 그건 모두 질투 때문이야, 파르펜. 그건 모두 병 때문이라니까. 자넨 모든 것을 터무니없이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어. 공작은 절정에 다다른 흥분 상태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이리 줘. 파르펜은 이렇게 말하며 공작이 탁자 위 책 옆에 있던 칼을 집어드는 것을 보고 재빨리 공작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아까 내가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후부터 난 어떤 예감 같은 것이 들었네. 공작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때문에 실은 여기 오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 나는 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끔히 잊고 싶었네. 가슴속에서 말끔히 털어버리고 싶었던 거야. 그럼 잘 있어. 아니, 자네 왜 그러나? 어딘지 얼빠진 듯이 중얼거리며 공작이 또다시 칼을 집어들려 했기 때문에 로고진은 얼른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다시 탁자 위에 던졌다. 그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양의 칼이었는데 길이는 15cm 정도고 너비는 거기 알맞은 정도이며 자루는 사슴뿔로 되어 있었다. 2번씩이나 칼을 빼앗긴 데 대해서 공작이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쓰는 것을 본 로고진은 얼굴에 분노를 나타내며 그것을 다시 집더니 책갈피 사이에 끼워 이번에는 다른 책상 위에 던져버렸다. 자네는 저것을 가지고 책장을 자르는가? 공작의 음성은 어쩐지 풀이 죽어 있었으며 그 어조에는 깊은 상념의 그림자가 감돌고 있는 성 싶었다. 응, 책장을 자르지. 하지만 저건 원예용 나이프가 아닌가. 맞았어. 원예용이야. 그렇다고 원예용 칼로 책장을 잘라서 안 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그건 아주 새 칼인 것 같은데. 새 칼이라고? 그렇지. 그렇다면 자넨 나에게는 새 칼을 살 만한 돈도 없다고 생각하나. 로고진은 몹시 격하여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며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공작은 부르르 몸을 떨더니 시선을 모아 로고진을 응시했다. 허참, 자네나 나나 다 어떻게 된 모양이군.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이 공작은 소리를 높여 크게 웃었다. 용서하게. 나는 골치가 좀 아픈 일이 있으면 의뢰 지금처럼 횡설수설 늘어놓게 된단 말일세. 게다가 그 병이 다시. 어쨌든 점점 정신이 혼란 상태에 빠져들어가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바보스런 소리를 하게 되거든. 나는 정말 그런 질문을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지경이니까. 그럼 난 가보겠네. 그쪽이 아니야. 로고진이 말했다. 그만 깜빡 잊어버렸는걸. 이쪽이야, 이쪽. 내가 안내하지. 4. 그들은 좀 전에 지나온 방들을 하나하나 빠져나왔다. 로고진이 앞장을 서고 공작이 그 뒤를 따랐다. 이윽고 널찍한 객실로 나왔다. 사면 벽에는 몇 개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거의 모두가 대승정의 초상화이거나 무얼 그렸는지도 분간하기 힘들 만큼 낡아빠진 풍경화뿐이었다. 다음 방으로 통하는 무늬에 묘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폭은 석자가량이나 되는데 높이는 불과 7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림이었다. 거기에는 방금 십자가에서 끌어내린 그리스도상이 담겨져 있었다. 힐끗 눈을 모아 그림을 쳐다보던 공작은
무엇인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 눈치였으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그 방에서 빠져나가려 했다. 침울한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한시바삐 이 집을 떠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로고진이 갑자기 그림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 방에 있는 그림들은 모두 1루블 내지는 2루블을 주고 아버지가 경매장에서 사들인 거야. 그는 말했다. 아버진 그림을 좋아했거든. 어느 감정가가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고는 죄다 엉터리라고 했지. 그런데 이 무늬에 걸린 그림 말일세. 2루블짜리이긴 하지만 이것만은 진짜라고 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그림을 350루블에 팔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후에 사벨리예프라는 상인 출신의 미술품 수집가는 400루블까지 보았다더군.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내 동생 세면에게 다시 500루블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거든. 그러나 내가 거절해버렸어. 그래, 이건 한스 홀리바인의 모사품이야. 공작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마침내 그렇게 말했다. 나는 대단한 감정가는 아니지만 이건 훌륭한 모사인 것 같군. 이 그림은 외국에 있을 때 한 번 본 일이 있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자네는 무엇 때문에? 로고진은 갑자기 그림을 떠나더니 앞장서서 다음 방으로 걸어나갔다. 물론 순간적으로 로고진의 표정이나 행동에 나타난 특이한 초조감이라든가 허둥거림으로 미루어 어느 정도 이 갑작스런 행동의 원인을 추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로고진이 자기가 시작한 대화를 느닷없이 끊어버리고 대꾸도 제대로 하려 들지 않는 점이 공작에겐 아무래도 심상치 않게 여겨졌다. 여보게, 레프 니콜라예비치. 아까부터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네. 자네는 신이라는 걸 믿나? 두서너 걸음 앞서서 나가던 로고진이 불쑥 입을 열었다. 자넨 참 이상한 걸 다 묻는군. 그리고 자네 왜 그런 눈초리를 하고 있지? 공작은 무의식 중에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저 그림 감상을 즐기고 있네. 로고진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자기가 한 질문을 잊어버린 듯이 딴소리를 했다. 저 그림을 말인가? 문득 가슴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에 잠겨 공작은 소리쳤다. 그렇지. 그렇지만 저런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오히려 신앙을 잃는 사람도 생길지 몰라. 그건 사실이야. 나도 그런 것 같아. 뜻밖의 로고진이 찬의를 표했다. 그들은 이미 출입문까지 나와 있었다. 뭐라고? 공작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자네가 그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 나한테 신을 믿느냐고 물었지. 그저 물어봤을 뿐이야. 그전부터 물어보고 싶었어. 요즘 사람들은 대체로 신을 믿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지. 그런데 이건 정말인지 모르지만 자네가 외국에 나가 있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네만 어떤 친구가 술이 얼근해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 러시아에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신을 믿지 않는 인간이 많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러시아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그것이 용이하다는 거야. 그 까닭은 러시아가 한 걸음 더 앞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로고진은 입가에 시니컬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는 할 말을 다 털어놓았다는 듯이 얼른 문을 열고는 공작이 밖으로 나갈 때까지 문의 핸들을 잡고 기다려주었다. 공작은 그의 말에 적잖이 놀랐으나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로고진도 그의 뒤를 따라 층계 위 복도로 나와서 손을 뒤로 돌려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마치 양쪽이 모두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잊고 있는 것 같았다. 잘 있게. 공작이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잘 가게. 로고진은 공작이 내민 손을 힘차게 그러나 기계적으로 잡았다. 공작은 층계를 내려가다 말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리고 그 신앙에 관한 얘긴데 하고 그는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냥 이대로 로고진과 헤어지기가 싫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득 무엇인가를 생각해내고 갑자기 활기를 띠며 말을 시작했다. 나는 지난 주일 이틀 동안에 각기 의견이 다른 4명의 사람을 만났었네.
아침에 새로 개통된 철도의 기차 속에서 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4시간가량 서로 얘기를 했지. 그전부터 나는 그 사람에 관해 많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어. 그러나 나는 무신론자라는 점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대가와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을 은근히 기뻐했지. 더욱이 그 사람은 학자로서 보기 드물 만큼 수양을 쌓은 사람이어서 나 같은 것한테도 대등한 지식과 이해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듯이 이야기를 해주더군. 물론 그 사람은 신을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어쩐지 처음부터 끝까지 요령부득이한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여간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았어. 나는 그전에도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고 또 그것에 관한 서적도 많이 읽었었지.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나 책에 쓰여 있는 글들은 얼른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은 문제의 핵심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말 같아 언제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이 점을 솔직히 말해보았는데 필시 내 말이 분명치 못했는지 아니면 내 표현력이 부족했는지 끝내 내 말을 알아듣게 하지 못하고 말았어. 저녁에 나는 어느 읍내에 도착하여 여관에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에서는 바로 그 전날에 살인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도착했을 때는 모두들 그 얘기만 하고 있더군. 이 사건은 농민이 벌인 사건이야. 둘 다 나이도 지긋한 데다 서로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 더욱이 그날은 술도 마시지 않았다더군.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고 한 방에서 잠자리에 들려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중 하나가 노란 구슬을 깨서 만든 줄이 달린 은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은 자기 친구가 그런 시계를 가지고 있는 걸 그전엔 몰랐던 모양이야.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비로소 그 시계를 발견했다는 거야. 이 사내는 결코 도둑놈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편이었고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은 농민이었다거든. 그런데 그만 갑자기 그 시계가 탐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지 몰래 칼을 꺼내가지고 친구가 저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을 때 살금살금 뒤로 다가가서 겨냥을 한 뒤 하늘을 우러러 성호를 그으면서 마음속으로 비통한 기도를 드렸다더군.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자기 친구를 마치 양이라도 죽이듯 단칼에 죽이고 시계를 뺏었다지 뭔가. 로고지는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어댔다. 마치 갑작스레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커다란 소리로 웃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처럼 침울하던 사내가 벼랑간 이렇게 웃어대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듣는군. 정말 재밌는 얘기야.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한 친구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친구는 살인을 하면서도 기도를 드리고 아니 이런 얘긴 아무리 머리가 좋대도 꾸며낼 수 없을 거야. 하하 정말 희한해. 정말 재밌어. 이튿날 아침에 나는 바람을 좀 쐴까 하고 거리로 나왔네. 공작은 로고진의 웃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웃음이 그쳤다고는 하지만 로고진의 입술은 아직도 발작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문득 앞을 보니 나무를 깐 보도 위에 남루한 옷차림의 군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대며 걸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 군인은 갑자기 내 앞으로 오더니 나리, 은십자가를 사세요. 단돈 20코페이카에 드리죠. 수는이에요. 하지 않겠어. 사내의 손바닥에는 방금 목에서 풀어낸 듯 싶은 십자가가 퇴색한 리본이 달린 채 있었는데 그것은 은이 아니라 주석으로 만든 십자가라는 걸 한눈에도 알 수 있더군. 비잔틴식 무늬가 가득 있고 위아래로 팔각 장식에 붙은 큼직한 십자가였어. 나는 두말 않고 20코페이카짜리 은화를 꺼내 그 병정에게 주고 십자가를 그 자리에서 내 가슴에 걸었어. 그러자 군인은 어수룩한 귀족을 속여 먹어서 몹시 만족스럽다는 듯이 십자가를 판 돈으로 또 한 잔 들이키려는 속셈에선지 부지런히 사라져버리더군. 아마 틀림없이 술집을 찾아갔을 거야. 그건 그렇고 그때 나는 러시아에 돌아온 후에 받은 여러 가지 강렬한 인상으로 가슴이 꽉 차 있었네. 전에는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마치 말이 없는 스핑크스처럼 여겨져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
그래서 외국에 가 있던 5년 동안 나는 러시아에 대해 터무니없는 공상을 하고 있었어. 나 자신이 이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내와 헤어져 돌아오면서 저 그리스도를 판 사내를 무턱대고 비난할 수 없을는지 모른다. 저런 주정뱅이의 약한 마음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는 것은 하느님만이 알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1시간가량 걸어서 여관으로 가고 있었네. 나는 그 길에 이번에는 갓난애를 안고 있는 어떤 아낙네를 만났어. 그녀는 아직 젊었는데 갓난아이는 난 지 1달쯤밖에 안 된 것 같더군. 바로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준 모양이야. 그러자 여자는 잠옷 근엄한 표정으로 성호를 긋지 않겠나. 아주머니, 왜 그러시죠? 하고 물었지. 그때만 해도 나는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물어보는 버릇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여자는 아니 왜 그러다뇨. 처음으로 아기의 웃는 얼굴을 본 어머니의 기쁨은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느님의 기쁨과 똑같은 것이니까요. 하고 대답하는 거야. 이 부인의 이야기야말로 참으로 심오하고도 아름다운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적 믿음이라고 생각되더군. 그 믿음 속에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거든. 즉 인간을 낳은 어버이로서의 신에 대한 해석이며 세상의 어버이가 그 자식을 대할 때 느끼는 기쁨을 신도 역시 인간을 대할 때 느끼실 것이라는 믿음이 완벽하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 그리고 이건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 거야. 더욱이 그걸 설파한 사람은 한낱 무식한 아낙네였단 말일세. 참으로 어머니라는 것은. 그런데 이 여자는 어쩌면 조금 전에 그 군인의 부인일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파르펜, 자네는 아까 나에게 물었지. 이것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일세. 종교적 감정의 본질이란 그 어떤 논증, 어떤 과실이나 범죄, 어떠한 무신론의 척도에도 해당할 수 없는 법이야. 그러한 것과는 들어맞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 또한 영원히 들어맞을 리가 없지. 여기에는 무신론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해석을 내리기 쉬운 그 무엇이 있는 거야.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한 그 무엇이 러시아인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 이것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네. 이것이야말로 내가 우리 러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신념의 하나지. 파르펜, 할 일은 얼마든지 있네. 이 러시아 안에서 말이야. 내 말을 믿어주게. 모스크바에서 서로 만나 가슴을 툭 털어놓고 얘기하던 그 시절을 잊지 말아주게. 사실 나는 이번에도 이곳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네. 그리고 자네와 이렇게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하지만 새삼스레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럼 이만 실례하겠네. 부디 잘 있게나. 그는 발길을 돌려 층계를 밟으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층계가 구부러지는 곳까지 공작이 내려갔을 때 뒤에서 파르펜이 소리쳤다. 자네 그 군인에게 샀다는 십자가를 지금도 가지고 있나? 응, 지금 내 목에 걸고 있지. 공작은 다시 걸음을 멈췄다. 좀 보여줄 수 없겠나? 다시금 묘한 장면이 벌어졌다. 공작은 잠시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더니 층계를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를 목에 건 채 내보였다. 그걸 나에게 줄 수 없겠나? 로고진이 말했다. 그건 왜? 설마 자네가 그냥 내 몸에 지니고 싶어서 그러네. 그 대신 내 것을 줄 테니 그걸 가지면 되잖겠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서로 바꿔 가지자는 건가? 그럼 그렇게 하세. 그러니까 파르펜, 우린 이제 이것으로 형제의 의를 맺는 걸세. 공작은 자기의 주석 십자가를 또 로고진은 자기의 금 십자가를 목에서 떼어 서로 바꿔 가졌다. 파르펜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공작은 이 새로운 의형제의 얼굴에서 아직도 의욕의 빛이 그리고 냉소에 가까운 순웃음이 활짝 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따금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실망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윽고 로고진은 말없이 공작의 손을 잡고 무엇인가를 잔뜩 망설이듯 한동안 그대로 서 있다가
마침내 공작을 잡아 끌듯이 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가세라고 했다. 2층 복도를 지나자 로고지는 아까 나온 문의 맞은편에 있는 문 앞에서 초인종을 울렸다. 이내 문이 열렸다. 머릿수건을 쓰고 검은색 옷을 입은 허리가 꼬부라진 노파가 로고진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로고진은 무엇인가 빠른 소리로 노파에게 묻고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공작을 안내하여 몇 개의 방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방들은 어두컴컴했으나 차가우리만큼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흰 커버를 씌운 구식 가구들이 어울리지 않게 그러나 단정히 놓여 있었다. 로고진은 하인의 안내도 없이 공작을 곧장 응접실처럼 꾸며진 자그마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 방은 반들반들 윤이 나는 마호가니 칸막이로 한쪽이 막혀 있었고 그 칸막이 양쪽에는 각각 문이 달려 있었다. 칸막이 너머는 침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았다. 응접실 한 구석 페치카 옆에 몸집이 작달막한 노파 한 사람이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언뜻 보기에 아직은 그렇게까지 늙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혈색 좋은 둥근 얼굴이 유쾌한 인상을 주는 편이었으나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어 이제는 마치 어린애와 같은 정신 상태로 되돌아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도 쉽사리 알 수 있었다. 검은 모직옷을 입고 역시 검은빛의 커다란 목도리를 목에 감고 검은 리본이 달린 새하얀 실내모를 쓴 채 두 발을 앞에 있는 발판으로 쓰는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이 집의 식객인 듯 싶은 또 한 사람, 깨끗한 옷차림의 노파가 앉아 있었다. 그 노파는 좀 더 늙어 보였으나 역시 검은 상복에 흰 실내모를 쓰고 말없이 털양말을 뜨고 있었다. 이 두 노파는 언제나 말없이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양이었다. 안락 의자에 앉아있던 노파는 로고진이 공작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했다. 어머니, 로고진은 노파의 손에 키스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제 절친한 친구인 레프 니콜라예비치 미시킨 공작이에요. 모스크바에서는 친형제나 다름없이 나를 돌봐주었지요. 나는 이 사람과 십자가를 바꿨어요. 어머니,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친자식에게 하던 말이에요. 아, 가만 계세요. 제가 어머니의 손가락을 잘 포개 드릴 테니. 그러나 노파는 파르펜의 도움도 없이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 2개를 포개어 공작을 향해 경건하게 성호를 그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상냥하고도 정답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자, 나가세. 레프 니콜라예비치. 파르펜이 말했다. 자네를 데리고 온 건 어머니에게 인사를 시키려는 것 뿐이었으니까. 다시 층계로 나왔을 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어머니 남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네. 물론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도 못 알아들으셨지. 그래도 자네에게 축복하신 걸 보면 그건 어머니 자신이 마음이 내켜 하신 모양이야. 그럼 잘 가게. 나나 자네나 이제는 더 할 말이 없을 거야. 그러고는 그는 자기 방문을 열었다. 그렇지만 여보게,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옹이라도 한번 해야 할 게 아닌가. 공작은 약간 야속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면서 말을 마치고는 상대방을 포옹하려 했다. 그러나 파르페는 마지못해서 두 손을 쳐들었다가 이내 내려버렸다. 그는 무엇인지 망설이는 표정으로 공작에게서 외면을 하고 말았다. 그는 공작을 포옹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걱정할 건 없어. 자네의 십자가를 받은 이상 나는 누구처럼 시계 때문에 살인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그는 분명치 못한 어조로 말하고는 갑자기 괴상한 소리로 한바탕 웃어댔다. 그러나 벼랑간 그의 얼굴은 변해버렸다. 무소리만큼 얼굴빛이 창백해졌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두 눈은 이글이글 타올랐다. 그는 두 팔을 번쩍 들어 공작을 힘껏 끌어안더니 숨가쁘게 말했다. 그것이 전생의 연분이라면 그 여자를 자네가 데려가게. 자네 것이야. 나는 양보하겠네. 이 로고진을 기억해주게. 그리고는 공작을 떠밀다시피 하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다. 5.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나 2시 반 가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공작이 찾아갔을 때는 예판친 장군은 집에 없었다. 공작은 명함을 놔두고 그 길로 곧 호텔 저울집으로 콜야를 찾아가서 만일 그도 없으면 편지라도 써놓고 오리라 마음먹었다. 저울집에 갔더니 하인이 나와 니콜라이 아르달리오노비치는 아침에 나가셨습니다. 혹시 누가 찾아올지도 모르니 3시경 돌아오겠다. 만일 3시 반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기차로 파블로프스크에 가서 예판친 장군댁 별장에 들러 거기서 식사를 할 테니 그리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공작은 앉아서 기다리기로 하고 하인에게 먹을 것을 부탁했다. 3시 반이 지나고 4시가 가까워도 콜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작은 밖으로 나와 마음 내키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초여름의 페츠르부르크는 가끔 화창한 날씨가, 맑고 따뜻하고 고요한 날씨가 며칠 계속될 때가 있다. 마침 그날도 보기 드물게 좋은 날씨였다. 얼마 동안을 공작은 목적지 없이 어슬렁어슬렁 거닐었다. 페체르부르크는 그에게 있어서 아직 낯선 도시였다. 그는 처음 보는 건물 앞에서 내거리나 광장이나 다리 위에서 발길을 멈추곤 했다. 그러다가는 잠깐 쉬려고 어느 다가점에도 들어가 보았다. 어떤 때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통행인들을 유심히 지켜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은 옆을 지나는 사람들도 안중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가 일쑤였다. 그는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긴장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한편 절박한 현실 도피의 욕구를 느꼈다. 그는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다. 그리고 이 괴로운 긴장 속에서도 그 탈주구를 찾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묻혀만 있고 싶었다. 자기 내리로 엄습해오는 모든 문제에 혐오를 느낄 뿐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할 수 없어. 내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6시경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차르스코의 셀로역의 플랫폼에 나와 있었다. 그는 조금 전에 스스로 원했던 고독 상태를 이제는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새로운 정열의 물결이 그의 가슴 속에 넘쳐오르고 그의 영혼을 뒤흔들고 그를 괴롭히던 암흑은 순식간에 휘황한 광명으로 밝아졌다. 그는 파블로프스크행 표를 사들고 참을 수 없는 초조감에 사로잡혀 한시바삐 그곳에 도착했으면 하고 마음을 졸였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가 그를 계속 뒤쫓고 있었다. 그 무엇이란 환상이 아닌 하나의 현실 세계였다. 물론 그로서는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는 기차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았으나 조금 후 그는 방금 산 차표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얼빠진 듯 우울한 얼굴로 정거장을 나왔다. 몇 분이 지난 후 그는 길거리에서 무엇인가 문득 깨달은 것 같았다.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혀온 그 무엇을, 그리고 자기가 줄곧 몰두하고 있었던 그 어떤 일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 조금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벌써 몇 시간 전부터, 그러니까 아까 저울집에 앉아 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저울집에 가기 전부터 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 주위에서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다. 반시간가량도 더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잊어버리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얼마 후에는 또다시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들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전혀 의식지 못했던 병적인 움직임을 알아채기가 무섭게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즉 자기가 쉴 새 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바로 그때 그는 어떤 상점 진열장 앞에 서서 진열된 물건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기가 조금 전에 불과 5분 전에 그 상점의 진열장 앞에 서 있었던 것은 과연 현실이었을까? 단순한 환상은 아니었을까?
그것이 아니면 무슨 다른 일과 혼동하여 생각한 것은 아닐까 싶었다. 그는 지금 당장 그 모든 것을 성급하게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로 그 상점과 그 물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그는 오늘 자신이 지독한 병적인 심리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전에 병세가 악화되어 발작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자주 경험한 것과 매우 흡사한 기분이었다. 발작이 일어나려 할 때에 그는 머리가 극도로 흐리멍덩해져 주의력을 긴장시키지 않으면 사람의 얼굴과 그 밖의 다른 사물을 혼동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과연 자기가 그때 그 상점 앞에 서 있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진열장에 있는 상품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흐릿한 불안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에 시선을 꽂고 60코페이카라고 쓴 가격표까지 읽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만일 그 상점이 실제로 존재해 있고 그 물건이 다른 상품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다만 그 물건 때문에 걸음을 멈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물건은 그가 방금 정거장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의를 끌만한 어떤 힘을 지닌 물건이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는 우울한 눈으로 오른쪽을 바라보며 발길을 옮겼다. 심장은 불안과 초조감으로 몹시 고동치고 있었다. 이윽고 그 상점이 나타났다. 마침내 그는 그 물건을 찾아낸 것이다. 이곳으로 되돌아와 보려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는 이곳과 겨우 500보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것이다. 과연 진열장 안에는 정가 60코페이카짜리인 그 물건이 있었다. 하기야 저것은 60코페이카밖에 안 되는 물건이지. 그 이상의 가치는 있을 리가 없어.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는 혼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몹시 신경질적이었다.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듯한 표정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똑똑히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조금 전 이 진열장 앞에 서 있을 때 문득 그는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 오늘 아침 정거장에서 로고진의 응시를 등 뒤에 느꼈던 때와 똑같은 기분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릇된 게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하기는 그전부터 그렇게 믿고 있긴 했지만 재빨리 진열장에서 물러나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반드시 그리고 한시 앞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아침에 정거장에서 있었던 일도 결코 환영은 아니었다. 무엇인지 확고히 현실에 뿌리 박은 것이 여태까지 그를 괴롭히던 불안감과 결부되어 그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이제 의심할 여지도 없을 만큼 명백해졌다. 그러나 마음속의 도사리인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이 또다시 고개를 반짝 쳐들고 일어났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이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고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끝에 그의 상념은 다음과 같은 곳에까지 이르렀다. 그에게 있어 간질에 가까운 정신상태에는 하나의 단계가 있었다. 물론 그것은 의식이 또렷할 때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에 한해서이지만 발작이 일어나기 거의 직전에는 두뇌 속에서 우수와 정신적 암흑과 압박감을 뚫고 내수가 불현듯 불꽃을 튀기듯 활동을 개시하고 일시에 온갖 삶의 힘이 무섭게 긴장한다. 삶의 자각과 자기의식은 거의 10배의 힘을 발휘하지만 그러한 것은 겨우 눈 깜짝할 동안의 일이어서 번개처럼 재빨리 스쳐버리고 만다. 지혜와 정서는 더없이 밝은 빛으로 빛나고 온갖 의욕과 모든 불안은 조화를 이룬 환희와 희망에 넘치는 신성한 평온 속에 한꺼번에 용해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 순간 이 눈부신 광희는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의 마지막 1초 동안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게는 이 1초가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괴로운 것이었다. 후에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그는 이 최후의 한순간을 상기하며 곧잘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즉 이 고귀한 삶의 감각과 자기의식, 다시 말해서 고귀한 실제의 섬광은 요컨대 정상적인 상태의 파멸을 뜻하는 일종의 병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고귀한 형태의 실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저속한 실제여야 한다. 그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으나 결국은 역설적인 결론밖에 얻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일종의 병이라 해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마침내 그는 이렇게 단정을 내렸다. 이 감각이 비정상적인 긴장이건 아니건 상관없다. 만일 결과 그 자체가 감각이 건전한 상태에 있을 때 상기하여 자세하게 검토해 보아도 이 감각의 일순간은 여전히 고상한 조화의 미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듣지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알찬 중용과 용해되고 고귀한 삶의 의지와 결합되어 경건한 법열을 느낀다면 병적이건 비정상적이건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안개에 쌓인 듯한 이 희미한 생각은 아직도 지극히 미약한 것이었으나 그 자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진정한 미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고귀한 삶의 총화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도저히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아니, 그 같은 의심의 가능성조차도 언급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사실 그것은 체면이나 아편이나 술로 이성을 멍들게 하고 영혼을 좀먹게 하는 비정상적이며 비현실적인 환영이 꿈결에서 그를 엄습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병적인 상태가 끝난 다음에 건전한 두뇌로 그가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한 한순간은 자기의식의 비상한 긴장인 것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의식인 동시에 가장 충동적인 자기 감각인 것이다. 만일 이 한순간에, 즉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에 의식이 남아있는 최후의 순간에 이 한순간을 위해서라면 일생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으리라 하고 분명한 의식으로 말할 수만 있다면 물론 이 한순간은 전생애와 비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세우는 결론의 변증법적인 면에는 별로 유의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이 어둡고 우둔해진 듯 싶은 백지의 상태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다. 하기야 그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길을 쓰면서 남들과 토론하려 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러나 그의 결론, 즉 이 한순간의 평가에는 틀림없이 어떤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시 이 감각의 현실적인 면은 적잖이 그를 당황케 했던 것이다. 사실 현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실제로 그러한 순간에 지금 내가 느끼는 한없는 행복을 위해서라면 한순간을 전생애와 기꺼이 바꾸리라고 말할 만한 여유가 있지 않았는가. 언젠가 그는 모스크바에서 로고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이 한순간에 나는 이제는 시간이 없으리라는 명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덧붙였다. 간질병 환자인 마호멧은 넘어진 물병에서 물이 미쳐 쏟아져 나오기 전에 알라의 모든 집들을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러한 순간일 거야. 모스크바에서 그는 로고진과 자주 만나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이다. 아까 로고진은 그 당시 나를 친형제처럼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오늘 처음으로 나한테 한 말이다. 라고 공작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여름 공원의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7시에 가까운 시간이라 공원은 텅 비어 있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지는 태양의 표면을 잠시 스치고 지나갔다. 공기는 숨막힐 듯이 답답했고 내우의 내습을 알리는 징후가 엿보였다. 그는 현재의 이러한 명상적인 기분에 일종의 유혹을 느꼈다. 그는 외부의 모든 사물에 대해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몰두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줄곧 무엇인지 눈앞에 닥쳐온 사실을 잊고 싶었으나 자기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되도록 생각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상념이 자꾸만 고개를 쳐들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아까 호텔에서 식사를 할 때 최근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괴이하기 이를 데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급사와 이야기한 것이 생각났는데 그것을 상기하자마자 갑자기 그의 내부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일종의 유혹이라고 할 만큼 참을 수 없는 어떤 충동이 불현듯 그의 의지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것이다. 그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곧장 페체르부르크 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아까 네바 강변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페체르부르크 구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을 때 그 사람은 친절히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그때 그리로 가지 않았었다. 그곳에 가봐야 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주소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레베제프의 친척이라는 사람네 집을 찾기란 극히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가 집에 없을 것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틀림없이 파블로프스크에 갔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콜야도 약속대로 저울집에다 뭐라고 써놓고 나갔을 게 틀림없어. 따라서 지금 그가 그리로 가려는 것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둡고 괴로운 또 다른 호기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나의 돌발적인 생각이 갑자기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걷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그 자각만으로도 고통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1분이 지나자 그는 또다시 자기가 가는 길을 잊고 그저 무턱대고 걷고 있었다. 더 이상 자기의 돌발적인 생각에 몰두할 수가 없었다. 그는 괴로울 만큼 긴장된 주의력을 기울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 시선을 쏟았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네바강을 바라보았다. 옆을 지나가는 어린이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다. 어쩌면 간질의 증상이 점점 심해가는지도 모른다. 네우는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주 가까이 임박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벌써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숨이 막힐 듯 싶게 가슴이 답답해왔다. 마치 귀를 틀어막고 싶도록 듣기 싫은 음악의 일절이 귀찮게 마음속에 떠오르듯 까닭없이 아까 본 레베제프의 조카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그 모습이 그때 레베제프가 자기 조카를 소개하며 이야기한 살인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가 그 살인사건을 신문에서 읽은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그도 러시아에 돌아온 후 많이 읽기도 했고 또 듣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을 끈덕지게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까 호텔 급사와의 대화에서도 그는 바로 이 제마린 일가 몰살 사건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었다. 그는 급사가 자기의 견해에 찬성한 것을 상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급사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영리하고도 말쑥하게 생긴 조심성 있는 젊은이였다. 하지만 그 친구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뭐야. 낯선 고장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러시아인의 영혼을 열광적으로 믿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그로서는 진지하기 짝이 없는 일찍이 들어보지도 못한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너무나 많이 겪어왔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어둠 속과 같다. 러시아인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선 로고진과 가까이 사귀었다. 형제의 의를 맺을 만큼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과연 로고진의 심중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어쩌다 보면 모든 것이 혼돈되어 도대체 무엇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다. 그건 그렇고 아까 그 레베제프의 조카라는 애송이 놈은 어쩌면 그렇게 밉살스러울까? 그 자신만만한 태도가 무엇보다도 괘씸했다. 그렇더라도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고 공작은 두서없는 망상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 사내가 정말로 한 가족 6명을 죽인 하수인일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아무래도 나는 착각을 일으켜 사건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레베제프의 맏딸, 아까 갓난애를 안고 있던 그 처녀는 어쩌면 그렇게도 상냥하고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 앳된 표정, 티 없는 웃음. 여태까지 그 웃음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제야 상기한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다.
레베제프는 그 아이들한테 발을 구르며 야단을 치긴 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더없이 사랑하고 있을 게다. 그러나 둘에다 둘을 보태면 넷이 된다는 것만큼 정확한 것은 그가 자기 조카를 내심으로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체 무엇을 가지고 공작이 그들에 대해 이처럼 자신 있게 속단을 내린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집을 방문한 그가 함부로 이런 속단을 내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어쨌든 오늘 레베제프는 그에게 있어 완전히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레베제프가 그런 인간일 줄은 미처 몰랐었다. 전에 공작이 알고 있던 그는 결코 그런 사나이가 아니었다. 레베제프와 디바리 부인,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알쏭달쏭한 존재다. 그건 그렇고 로고진이 만일 사람을 죽인다면 6명을 몰살한 사건처럼 그렇게 닥치는 대로 마구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어찌 그처럼 참혹한 난장판을 벌일 수가 있을까? 도면을 그려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흉기 앞에 질겁을 하고 후들후들 떨었을 6명의 가족. 과연 로고진이 그런 흉기를 도면을 그려 주문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그에게는, 그리고 로고진이 그 여자를 죽이겠다는 것은 과연 기정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작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런 파렴치하고도 노골적인 억측을 한다는 건 비열하기 짝이 없는 크나큰 죄악이 아닐까? 그는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는 수치심에 얼굴을 확 붉혔다. 그는 깜짝 놀라 못 박힌 듯이 귀리에 서 있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명확히 떠올랐다. 아까 들어갔던 파블로프스크행의 열차 정거장, 그리고 아침에 기차에서 내린 니콜라예프스키 정거장, 그리고 또 그 눈에 대하여 로고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던진 질문, 지금 자기 목에 걸고 있는 로고진의 십자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축복, 층계 위에서의 그의 발작적인 작별의 포옹과 최후의 포기 선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다음 쉴 새 없이 주위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애쓰던 자기의 심정. 그리고 그 상점, 그 물건. 아, 얼마나 비열한 짓이냐. 그런데도 자기는 지금 특별한 목적, 특별하고 돌발적인 생각을 품고 그 집을 찾아가고 있다니. 절망적인 고뇌가 공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곧 자기 숙소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렸으나 1분도 걷기 전에 걸음을 멈추고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조금 전에 가던 방향으로 발길을 되돌려 걷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페제르부르크 구에 당도했다. 어느새 그는 그 집 근처에까지 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아까와 같은 목적, 아까와 같은 특별한 계획을 품고 그 집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 그는 지금 옛날에 그 병이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쩌면 오늘 중으로 발작이 일어날는지도 모른다. 이 암흑 상태는 그 발작의 전조이며 그 생각이라는 건 역시 발작의 전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암흑은 이미 사라지고 악마는 멀리 쫓겨나 버렸다. 의욕도 또한 자취를 감추어 그의 마음은 환희에 가득 차 있었다. 다만 오랫동안 그 여자를 보지 못했으니 한시바삐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로고진을 만나 손을 맞잡고 둘이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공작의 양심은 진실했다. 그는 결코 로고진의 연적이 아니었다. 그는 내일이라도 곧 로고진을 찾아가서 그 여자와 만났다는 말을 할 것이다. 사실 그가 페제르부르크에 달려온 것은 다만 그녀를 한번 만나보려는 것뿐이었다. 어쩌면 그는 오늘 그녀를 만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파블로프스크에 갔을 것이란 말은 그리 확실한 정보는 아니니까. 그렇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서로 마음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아까 로고진이 외친 것처럼 비통하고 열광적인 자기 포기 선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고도 자유롭게 그리고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로고진이라고 해서 결코 광명을 등지고 있으란 법은 없다. 그는 자기 입으로 나의 사랑은 너의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 내게는 동정이니 연민이니 하는 따윈 털끝만큼도 없다. 라고 말을 했고 또 너의 연민은 나의 연정보다 오히려 강할는지도 모른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것이다. 로고진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그 연민이 아닐까. 바로 그 연민의 시작이 아닐까. 로고진이 책을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가 자기와 그 여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아까 그가 한 얘기는 정욕일까? 아니, 단순한 정욕이라기보다는 의미심장한 데가 있어. 그 여자의 얼굴이 그야말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얼굴이 남자의 정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그것은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무한한 동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얼굴이다. 바로 그 얼굴이야말로. 문득 뜨겁고 괴로운 추억이 공작의 가슴 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사실 그것은 쓰라린 추억이었다. 그는 얼마 전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광기를 발견했을 때 몹시 번민했던 일을 상기했다. 그때 그는 거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가 자기에게서 로고진에게로 되돌아갈 때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었을까? 망연히 소식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여자의 뒤를 쫓아갔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런데 로고진은 아직도 그녀에게서 발광의 증세를 발견하지 못했단 말인가. 로고진은 모든 사건에서 별개의 원인을, 즉 정욕적인 원인만을 보고 있으니까. 게다가 그 이성을 잃은 질투는 어떠했던가. 그러나 자기가 아까 그 부질없는 억측을 한 것은 생각이 이런 데까지 미치자 공작의 얼굴은 또다시 빨갛게 물들었다. 무엇인지 가슴속에서 꿈틀하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이것은 마치 양쪽이 다 서로 간에 미치광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도대체 그 여자를 정력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것은 비인간적인 잔인한 것이다. 그렇고 말고. 로고진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는 고민할 수도 있고 동정할 줄도 아는 폭넓은 마음을 가진 인간이다. 만일 그가 모든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상처뿐인 반미치광이 여자가 얼마나 가엾은 존재인가에 대해 생각이 미치게 된다면 그때는 그도 역시 전에 그 여자로 인하여 받은 온갖 모욕을 깨끗이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녀의 종이 되어주고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며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동정은 로고진 자신에게도 교훈을 주어 그 생애를 뜻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동정이야말로 인류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아니 유일한 법칙이니까. 나는 로고진에게 용서받지 못할 비열한 죄를 범하고 있다. 정말로 어두운 것은 러시아인의 마음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이다. 아까 그처럼 무서운 상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증거인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몇 번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을 주고받았던 것만으로도 로고진은 벌써 나를 형제라 부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나는 그건 제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건 병적인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곧 모든 것이 깨끗이 풀릴 것이다. 하지만 아까 로고진이 나는 점점 신앙이 없어져 가는 것 같다고 하던 때의 그 음성은 어쩌면 그다지도 심각했을까. 그 친구는 아마 굉장한 고민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 그는 저 그림을 좋아한다라고 말했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필연적인 욕구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로고진은 결코 단순한 정욕의 노예가 아니다. 그는 인생의 투사라 할 수 있다. 잃어버린 신앙을 억지로 되찾으려고 싸우는 투사인 것이다. 지금 그는 신앙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렇다. 무엇이든 믿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홀리바인의 그림은 참으로 기묘한 그림이다. 바로 이 거리로구나.
저기 보이는 저 집이 틀림없을 것이다. 역시 그렇구나. 16번지. 10등간 필리소바 여사의 집. 공작은 초인종을 누르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 대한 면회를 청하였다. 얼마 후 여주인 필리소바 여사가 직접 나와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아침에 파블로프스크에 있는 다리아 알렉세예브나를 찾아갔는데 어쩌면 4, 5일 거기서 머물러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필리소바는 몸집이 작달막하고 눈이 날카롭고 하간이 빠른 40 전후의 여자였다. 그녀는 교활한 눈으로 공작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이름이 누구냐는 물음에 공작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돌려 자기 이름을 대고 나스타샤에게 틀림없이 전해달라고 간청했다. 필리소바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주의를 기울여 공작의 부탁을 듣고 있었으나 그 얼굴은 분명히 염려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공작의 이름은 그녀에게 상당한 감명을 주었음에 틀림없었다. 공작은 멍청이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얼마 후 발길을 돌려 자기 숙소로 향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조금 전에 필리소반의 문전에서 초인종을 누를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을 띠고 있었다. 순간 그의 내부에는 다시금 비상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는 또다시 창백하고 허약한 흥분과 고뇌에 휩싸인 인간으로 되돌아왔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검푸른 빛을 띤 입술 위로 실망의 미소가 엷게 감돌고 있었다. 그의 돌발적인 생각은 단번에 사실로서 확인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금 자기의 악마를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은 사실이 되어 나타났단 말인가? 과연 사실로서 확인되었단 말인가? 그런데 이 전율과 이 식은땀은, 이 마음속의 암흑과 오한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방금 그 눈을 보았기 때문일까? 그렇지만 여름 공원에서 곧장 이리로 온 것은 다만 그 눈을 보려는 욕망에서가 아니었던가? 이 돌발적인 생각이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여기 이 집 근처에 오면 반드시 아침에 본 그 눈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곧장 이 집을 찾아온 게 아니었던가. 여기서 그 눈을 또다시 보기를 그처럼 기대했던 자기가 이제 그 눈을 정말로 보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놀라 당황한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은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란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그것과 똑같은 눈이다. 이제 와서는 털끝만큼도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늘 아침 니콜라예프스키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군중 속에서 번쩍 빛났던 바로 그 눈. 그리고 아까 로고진의 집에서 의자에 앉으려 할 때 어깨 너머로 흘끔 보았던 바로 그 눈이다. 그때 로고진은 그것을 부정했고 말할 수 없이 일그러진 미소를 띠면서 도대체 그게 누구의 눈이었을까 하고 시치미를 떼었다. 그리고 바로 아까 공작이 아글라야를 찾아가려고 기차에 올랐을 때도 차르스코의 셀로역에서 그 눈을 발견했었다. 그때는 다짜고짜 로고진에게 달려가서 그게 누구의 눈이었느냐고 따지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정거장을 달려나와 그 상점 앞에, 칼을 파는 그 상점 앞에 올 때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곳에서 그는 한동안 걸음을 멈추고 사슴뿔로 자루를 만든 물건을 보았고 또 그 값이 60코페이카라는 것도 알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괴이하고도 몸서리치는 악마는 영영 그에게 들러붙어 다시는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공작이 공원의 보리수 그늘 밑에 앉아 무아의 경지를 헤매고 있을 때 이 악마는 그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던 것이다. 만일 로고진이 아침부터 내 뒤를 밟으면서 나의 일거일동을 지켜볼 생각이라면 내가 파블로프스크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반드시 그리고 페체르부르크 구의 그 집으로 달려가서 아까 내가 그에게 한 말, 앞으로는 절대로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느니 내가 페체르부르크에 온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망을 보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그래서 공작은 갑자기 미친 듯이 쏜살같이 그 집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거기서 로고진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음침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만한 하나의 불행한 인간이었다. 더욱이 그 불행한 인간은 이제는 몸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실 로고진은 아까 자기 집에서 무엇 때문인지 시치미를 떼고 거짓말을 했지만 차르스코의 셀로역에서는 조금도 몸을 숨기려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몸을 숨긴 것은 로고진이 아니라 오히려 공작이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집 앞에서는 50보가량 떨어진 반대편 보도에서 팔짱을 끼고 선 채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일부러 보라는 듯이. 완전히 전신을 나타내고 있는 품이 마치 무슨 감시자나 재판관 같은 태도였다. 조금도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작은 어째서 이번에도 그의 곁으로 가지 않고 못 본 채 그를 피해버렸을까? 두 사람의 눈이 서로 마주쳤는데도 말이다. 그렇다.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쳐서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분명히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까는 공작 자신이 그와 손을 맞잡고 함께 그리로 갔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또 내일은 로고진한테 가서 자기가 그 여자를 만났었다는 말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는 도중에 문득 가슴에 넘칠 듯한 환희를 느끼며 그 악랄한 놈을 쫓아버리지 않았던가. 어쩌면 로고진에게는 즉 오늘의 그의 언어, 동작, 행위, 시선 등의 총화 속에는 공작의 무서운 예감이나 악마의 선동적인 속삭임을 긍정할 만한 그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 그 무엇이라는 것은 저절로 느낄 수 있을 뿐 그것을 분석하거나 필설로 나타낸다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며 더욱이 충분한 이유를 들어 증명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나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극히 선명한 그리고 지워버릴 수 없는 인상을 주었고 그 인상이 어느 틈엔가 꺾일 수 없는 신념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신념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신념의 괴이함이 그 비열함과 추악함이 얼마나 공작을 괴롭혀왔던가. 그래서 그는 얼마나 자신을 저주했던가. 말해봐. 무슨 신념이나 용기가 있거든 말해보란 말이야. 그는 가책과 도전이 뒤섞인 어조로 스스로를 힐책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서슴없이 말해보란 말이다. 나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놈이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분연히 외쳤다. 앞으로 나는 무슨 낯으로 그 친구를 대한단 말인가. 오늘은 무서운 악몽의 하루로구나. 페체르부르크 구에서 호텔까지의 길고 괴로운 길이 끝나갈 무렵 비록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이 길로 곧장 로고진을 찾아가 회오의 눈물과 함께 그를 포옹하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한꺼번에 깨끗이 모든 것을 청산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공작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때 공작은 이미 호텔 앞에까지 와 있었다. 아침에도 그는 이 호텔이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중충한 복도며 자기가 든 방이며 그리고 집 전체가 모든 것이 첫눈에 싫었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몇 번이나 다시 이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어쩐지 이상한 혐오감을 느꼈었다. 오늘은 어째서 이렇게 히스테리에 걸린 여자처럼 부질없는 생각들에 일일이 신경을 쓰는 것일까? 그는 정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신경질적인 냉소를 입가에 흘리며 생각했다. 그러자 오늘 본 어떤 하나의 사물이 그 순간에 퍼뜩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문득 아까 로고진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나이프가 생각났던 것이다. 그렇지만 로고진이라고 해서 자기 책상 위에 나이프를 놔두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흠칫 놀랐다. 가슴이 섬뜩해진과 동시에 그는 자기가 칼을 파는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던 일을 생각해냈다. 로고진의 나이프와 내가 그 상점 앞에 멈춰 섰었다는 것 사이에는 도대체 어떠한 연관성이 있단 말인가. 그는 소리치려다가 도중에 말끝을 흐려버렸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기보다는
절망이 다시금 밀물처럼 밀려들어 그의 발길을 그 호텔 정문 앞에다 못 박아 버렸다. 그는 우뚝 멈춰선 것이다. 이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문득 떠오르는 참을 수 없는 회상, 특히 수치를 곁들이는 회상은 잠깐 동안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할 수 있다. 그렇다. 나는 도대체가 성실하지 못한 놈이다. 그리고 겁쟁이다. 공작은 우울한 어조로 이렇게 되풀이하고는 돌연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다시 걸음을 멈춰버렸다. 가뜩이나 어두침침한 정문 안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다. 내우를 동반한 검은 비구름이 저녁노를 집어삼키며 점점 다가오더니 공작이 호텔 앞에 다다랐을 때엔 온통 하늘을 뒤덮어버렸다. 1분쯤 멈춰섰다가 갑자기 걷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공작은 정문 안 맞은편 어두컴컴한 정면 층계 옆에 어떤 사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사내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공작을 보자 재빨리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공작은 똑똑히 그 사내를 분간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이 집은 호텔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것이 당연했다. 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계단으로 해서 복도로 드나들고 분주하게 오가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런데도 그는 사내가 틀림없이 로고진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순간 공작은 사내의 뒤를 쫓아 손살같이 층계를 향해 달려갔다. 마치 심장이 얼어붙는 듯 싶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혼자 부르짖었다. 공작이 달려 올라간 층계는 아래층과 2층 복도로 통했고 그 복도 양쪽에는 객실들이 나란히 있었다. 오래전에 건축된 집들이 대개 다 그렇듯이 좁고 어두운 이 집의 석조 층계는 굵은 석줄을 가운데 두고 구불구불 위로 뻗쳐 있었다. 처음 층계가 구부러지는 곳에 서 있는 석주에는 너비가 들어간 어느 만큼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사람 하나쯤 능히 숨을 만했다. 상당히 어두웠다. 거기까지 단숨에 달려 올라간 공작은 누군가가 그 움푹한 공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나 공작은 그쪽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두 걸음도 채 내딛기 전에 참지를 못하고 돌아보았다. 그 순간 아까와 같은 두 개의 눈, 바로 그 눈이 공작의 시선과 딱 마주쳤다. 그제야 공간 속에 숨어있던 사내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주 잠깐 동안 두 사람은 서로 가슴을 맞댈 정도로 가까이 마주서 있었다. 공작은 느닷없이 상대방의 두 어깨를 잡고 빛이 들어오는 계단 쪽으로 그의 몸을 돌려 세웠다. 좀 더 똑똑히 그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눈이 이상하리만큼 번들거리는 로고진이었다. 그 얼굴은 미친 듯한 냉소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러자 그의 오른손이 높이 올라갔다. 무엇인지 그 손 안에서 번쩍 빛났다. 공작은 그 손을 제지하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자기가 파르펜, 난 믿을 수가 없어 하고 외친 것까지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뒤이어 그 무엇인가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기이한 내부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친 것이다. 이러한 순간이 반초 정도나 계속되었을까. 그러나 자기 가슴 속에서 절로 터져 나온 무서운 비명의 첫 음향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처절한 비명이었다. 다음 순간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암흑이 내려 덮였다. 그동안 뜸했던 간질병의 발작이 일어났던 것이다.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발작이란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순간에는 갑자기 얼굴, 특히 시선이 무섭게 뒤틀리고 경련이 안면과 전신의 근육을 타고 줄다름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그리고 형용할 수조차 없는 비명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온다. 이 비명은 인간 본질의 음성 같은 것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것으로 곁에서 보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바로 이 사내의 비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내의 내부에 괴상한 물체가 도사리고 있어
그것이 그처럼 무서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인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발작을 일으킨 사람을 볼 때 신비적인 그 무엇을 지니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법이다. 그처럼 무서운 인상이 주는 공포감이 갑자기 로고진의 행동을 중지시켜 이미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려오고 있던 피할 길 없는 칼날의 세례로부터 공작을 구해냈다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로고진은 그것이 발작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칼날을 본 공작이 비틀비틀 뒷걸음치다가 벌렁 뒤로 나자빠지며 머리를 돌계단에 부딪히고는 곧장 층계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자 로고진은 손살같이 달려내려가 쓰러져 있는 공작을 타넘고 호둥지둥 호텔을 빠져 달아나 버렸던 것이다. 경련과 몸부림으로 인해 병자의 몸뚱이는 15칸쯤 되는 층계 맨 밑에까지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곧 어떤 사람에게 발견되어 채 5분도 지나기 전에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겹겹이 모여들었다. 머리 밑에 흘러내린 많은 피가 사람들에게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람 자신이 실수를 해서 다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의 범행인가 하고. 그러나 곧 사람들은 그가 간질병 환자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급사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오늘 아침 호텔에 든 손님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이 소동은 어떤 뜻하지 않은 행운에 의해 지극히 원만하게 해결되었던 것이다. 콜야 이볼기는 오후 4시경에 저울집에 돌아올 예정을 변경하고 그냥 파블로프스크로 갔으나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예판친 장군 부인의 식사 대접을 사양하고 페체르부르크로 되돌아왔다. 그가 저울집에 나타난 것은 저녁 7시경이었다. 자기 앞으로 써놓고 간 편지를 보고 공작이 페체르부르크에 온 곳을 안 그는 편지에 적혀있는 호텔로 황급히 공작을 찾아갔다. 공작이 외출 중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오르간 연주를 들으면서 공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콜야는 일종의 심상치 않은 예감에 현장에 달려갔던 것이다. 그것은 과연 공작이었다. 그는 곧 응급조치를 취하고 나서 공작을 그의 방으로 옮겼다. 그는 얼마 후에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였다. 머리에 타박상 진단을 위해 불러온 의사는 상처에 찜질을 한 후 타박상 자체는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1시간가량 지나서 공작이 차차 주위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게 되자 콜야는 그를 마차에 태워 레베제프네 집으로 데리고 갔다. 레베제프는 연방 굽실거리며 귀찮을 정도로 극진히 환자를 맞아들였다. 그리고 공작을 위해 특별히 별장으로의 출발 예정을 앞당겼기 때문에 이틀 후에는 모두들 파블로프스크로 옮겨갔다.